며칠 전에 한 신문에 충북의 어느 초등학교에 1960년대와 지금 모습을 비교해 놨는데요. 그때는 전교생이 3,000명이라서 조회 시간에 양팔 간격 나란히 하면 저 끝에 학생이 교문 밖으로 밀려난 사진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교 학생 수가 160명입니다. 저출산은 이미 현실이 됐고요. 지난해 전국의 중학교에서 치워진 책걸상이 10만여 개나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KBS 3민족 방송과 일라디오가 함께 기획한 아이가 희망이다 저출산 시대 해법은 경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KBS의 기자 김원자입니다. 이번 콘서트 주제가 인구 절벽에 따른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1, 2부로 나눠서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로 돌아갔고 또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 사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겠죠. 네, 그 모습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구에서 출산의 적은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답을 부탁드렸는데요.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답 주신 10분께 성공회감의 그 똑똑한 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엮어서 책으로 냈는데요.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질문에서 현미경이라는 저희가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편 출산율 1.1을 깨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강의해 주실 분은 현재 경실련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또 아시아 사회복지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김진수 교수님 모셔서 오늘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에 쏟아부은 100조 효과는 제로라는 아주 강렬한 주제입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김진수 선생입니다. 원래 이런 거 타이틀 잡을 때 내가 보니까 제일 연장자한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게 제목을 잡아줘서 큰일 났습니다.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OECD 들어가고 나서 그 세계 1위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센 것이 자살률입니다. 나쁜 거는 높고 좋은 건 낮고 이런 게 많은데 고령화 속도도 사실은 그동안의 1등이 일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일본 못 참잖아요. 그거라도 앞서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 게 한 35년인데 우린 26년 정도뿐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따라올 수 없게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초저출산 문제인데 아마 저출산 문제는 아마 어디서든지 굉장히 많이 듣는 화두입니다.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정부도 정책이라는 것들은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정책 쓰냐? 우리는 안 움직여. 이런 정도의 강한 그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가 32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정도가 굉장히 1.3 정도로 낮은데 우리나라는 15년 동안에 1.2 이하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강렬하고 화끈하게 사는 거죠. 이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저출산이 되면 뭐가 문제야? 라는 겁니다. 인구도 많은데 줄여야지. 지금 80억이나 곧 된다는데 이 세계 인구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대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노후 보장을 좀 해드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면은 지금 우리 어린 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좀 돌봐줘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하고 건강보험입니다.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로 우리가
귀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뭔가 완충 효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천천히 가게 하든지 너무 떨어지면 조금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과 저출산이라는 거, 출산이라는 거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르커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나 이거 모르겠다. 대답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좀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출산율이 떨어졌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좀 경기가 호전되고 좀 잘 살면은 출산율이 늘었는데, 계속 그려오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이비 붐 세대가 확 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출산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게, 과거에 여성분들이 집에서 애 낳고 양육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의 그 일종의 그거의 가치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버나 봤더니, 옛날에는 그게 비슷비슷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했는데 밖에서 일하는 게 돈이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애를 덜 낳고서 밖에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이 조금 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부부가 우리가 애가 나면 너무 행복해, 제가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기쁨을 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고, 대신에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걸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거의 정도가 자꾸 더 밖에 나가서 소득을 버는 게 더 커지더라. 근데 반면으로 애를 키우는 건 무슨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과다한 교육비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육비 지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기간도 길어지고, 거기다가 또 사교육비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만히 보니까 교육 끝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결혼한다고 또 돈을 달래요. 이게 뭐냐면 애 하나가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하나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부모한테서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돈을 대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그럼 내가 자녀 수를 줄여야겠다, 그리고 그걸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예 애 낳지 말고 우리끼리 둘이 잘 살다 죽자,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보니까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수명은 늘어나는데 애를 적게 낳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고령 사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올 거야 라는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뭘까? 대안을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민입니다. 외국에서 근로자나 외국인을 들여오면 되잖아, 이런 건데,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민 정책을 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나라는 있지만 고령화를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선진국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에 고령화를 미국이 막으려고 하면 6,6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얼마나 들어왔냐? 600만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뿐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이민국에서도 사실은 이민을 가지고서 고령화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민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요즘 많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종교 차이로 인한 폭력이라든지 또는 테러라든지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사실 유발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민 1세대들이 워낙 애를 많이 낳습니다. 제3세계에 애를 많이 낳는데, 근데 2세대, 3세대면 얘네들 다 똑같아져 버려요. 애를 안 낳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출산율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곧 바로 그냥 일반 선진국의 사람들하고 금방 동화가 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없느냐? 백조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대로 갈 거냐? 그러기에는 너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계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아닌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하는 사실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거를 전제로 이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책을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애를 많이 낳더라.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키자. 마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애를 낳는 건 아닌데 너무 거기에 방심하고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애도 안 낳고 실제 이 정책이 사실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좋으냐?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뒤에서 돌봐준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로 각각이 다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딸은 시집을 보냈는데 몸이 너무 약해. 우리 딸은 정말 일을 하기를 원하는 딸이야. 또는 우리 아들은 별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거 돌아가는 걸 별로 좋지 않아 하고 애를 되게 좋아해. 뭐 이런 너무나 각각이 다른 욕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임신을 했을 때 임신으로부터 출산까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을 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하는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영아가 출산을 했으니까 영아가 출산됐을 때 나는 내가 꼭 애를 좀 키워야 되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난 정말 직장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야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싫어,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 가지가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어린이집으로 보내라고 막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선택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임신서부터 출산, 애들 양육까지 쭉 전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갖춰놓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상한선은 정하겠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찾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은 카페테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국가가 훨씬 더 유연하게 애를 출산하고 낳고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선진국에서 대개 출산 축하금 같은 걸 지급을 해요. 뭐 많이 주는 나라도 있지만 대략 한 150만 원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임신을 했는데 의사한테 3번을 꼭 가야 됩니다. 3번을 가는데 3번 다 가면 150만 원, 2번 가면 바로 50만 원으로 확 떨어져요. 한 번 가면 20만 원입니다. 뭐냐? 애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의사가 잘해서 기형아나 문제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어서 기형아나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국가는 개가 클 때까지 돈을 엄청나게 들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도 사실은 이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안 되면 미혼모 뭐 어떡하니? 뭐 동거하는 사람들 애 낳고 이런 거 다 봐줘야지. 미혼모나 이런 거 낳게 해.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법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됐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럴 때 미혼모가 됐던 그 다음에
뭐 동거 부부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낳은 애들도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름 하에 저희가 좀 약간은 우회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애 낳고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1.2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2.0 가는 거야?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3이 되고 1.3이 되고 1.5가 되면은 그게 지금 독일 수준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도 사실은 2를 넘기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한 1.5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께 마이크를 좀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마포구에서 온 현우 엄마입니다. 네,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는 강의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이 조금 더 믿을만한 것 같은데 이제 찾아봤더니 저희 동에는 우선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국 평균을 찾아봤더니 뭐 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란 얘긴데 그럼 이제 1.2%를 걱정하면서 정작 아이들은 이렇게 민간에만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가서 이제 추첨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참 나라에서 애쓰는 부분이랑 실제랑 많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심풍속도 같아요. 그걸 등록을 한다고 새벽에 가서 있지 뭐 온 가족이 동원돼서 다 그거 추첨하러 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정책을 피면서 정부가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게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 같아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서 거기 가면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내가 직접 키우면 액수가 훨씬 적고, 그러니까 실제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도 거기다 보내요. 유치원 보내야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내야지. 그러니까 경쟁률만 세지는 거예요. 이게 참 왜 저렇게 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지적이 잘 된 게 공공 부분하고 민간이 비교해서 대부분의 민간이 돈을 더 받고 잘하거든요. 근데 요것만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 아이들에 관련된 거는 부모의 선택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거를 국가가 돈을 대주면서 실제는 거의 80만 원 되는데 내가 그냥 양육수당을 받으면 2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걸 거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번 정부가 그 공공 어린이집을 40%까지 한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뭐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겠지만은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지만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정부가 책임을 져주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걸 교수님 설명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국한하지 말고 가족이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민족 방송과 함께 이 특집 경제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탈북민 한 분 모셨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시. 네. 언제 소개를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온 이수정입니다. 2004년도에 신랑당 같이 네. 여기로 남한으로 왔어요. 남한에 한국에 와서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한국에 와서 했는데 네. 저기
북한에서 같이 1년 동안 같이 살다가 같이 넘어왔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배우자와 같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셨군요. 예, 네. 예. 옆에 자녀분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아이 기르는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 예. 애들이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신랑 혼자 벌어가지고 보내자니 이게 너무 까마득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또 일을 하니까 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플 때는 회사에다 말하면 회사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애가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학원 뭐 영어 학원 같은 데는 뭐 한 15만 원 막 20만 원씩 막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2명을 보내면 40만 원에다 뭐 또 남자애들이니까 태권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네. 그러면 또 태권도까지 하면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비가 너무 만만치 않아요. 둘이 벌어도. 예, 그게 제일 좀 힘들어요. 그 저도 피아노 안 가르치고 줄넘기로 바꿨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학원도 못 보내고 그냥 집에 그냥 있게 했어요. 지금 아마 그 계획경제 공산권에 있었던 분들이 제일 놀란 게 사교육비인 것 같아요. 동유럽에서 이쪽 서유럽 보신 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도 사교육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 우리가 사회복지 국가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다 잘 살게 해줘가 아니라 기회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난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아. 그런 거에 교육의 기회 균등 하나. 두 번째가 상속입니다. 상속에 의해서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100m 달리라고 서놓고서 한 친구는 95m 앞에 가서 너 뛰어 그러고 하나는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뛰어. 이러면 게임이 안 되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건데 충분히 공교육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어머니가 용기를 가질 필요도 좀 있어 보여요. 지금 강남 8학군에서 자란 애들이 정말 다 잘 살고 다 괜찮으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연세대학교 출신들은 다 취직하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가 그런 사교육을 해서 키워서 걔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경쟁 사회에서 애들이 누락되고 탈락될까 봐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교육을 없애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엄마 스스로도 그 사교육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우리도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아이가 희망이다. 저출산 시대 해법은 경제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전문가들과 저희가 컴팩트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전에 좋은 강연해주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저희 성공회감에 가지고 계시죠. 킴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고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과거에 우리가 출산 장려할 때 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이호선 교수님? 뭐 저희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있었죠. 예. 뭐 제가 표 중에 마지막 들은 게 둘도 많다. 둘도 많다. 둘도 많다. 그런 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회 가장 기본 단위가 개인, 그다음에 가게, 가정입니다. 그죠? 네. 우리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20년 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혈연으로서의 가족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관계자, 이 정도가 사실 가족의 넓은 의미로 재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20년이 지나도 지금의 가족이 완전히 와해되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1인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1인은 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1인 가구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됐냐면 지금 2015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5년도만 해도 1에서 2인 가구가 51.3%였어요. 전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2045년이 되면 71.3%가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혼자 사는 사회가 되는 건데 이미 트렌드는 시작이 됐잖아요. 왜냐 혼자 사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나 혼자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영이니 뭐 혼족들의 문화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싶은 게 트렌드가 돼서 그런가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도 졸혼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졸혼. 예.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문화도 변화될 거고요. 경제도 변화될 거고 사회도 변화될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가 다 변화될 거라서 이게 하나의 뭐 가족 구조의 변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또 우리의 주변이 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진호 박사님 가계 변화 여쭤봤고요. 우리 산업 우리가 일하는 곳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 일단 우리가 조금만 뭐 말씀을 드리면 70년 70년 개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베이비붐의 이제 막내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때 101만 명 태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90년에 65만 명으로 줄고요. 그리고 2010년이 되면 47만 명. 작년에 41만 명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뭐 4, 50년 그 짧은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신생아 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뭐 그 분유라든가 또는 아이들 용품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친숙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들 없어진 거 느끼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분유 산업인데 이 분유만 하더라도 92년에 한 2만 7천 톤 정도 팔렸답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냐면 1만 700톤이래요.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변화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내수 시장에 특히 국한되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변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고요. 또 반대로 이게 핵가족으로 특히 이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인 가구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붐이 뭐냐면 도시락 산업의 어마어마한 번창이고 편의점 산업들, 편의점 회사 주가 한번 쳐보신 적 있으시면 너무너무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편의점 사회의 도시락 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히 60대 이상의 은퇴하신 실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식사하고 차리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도시락 사 먹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조리 돼 있는 거 이 반찬들 사 오셔가지고 그것도 먹는 그런 체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인구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지만 대신 쇠퇴하는 산업과 살아나는 산업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갈리는 격변의 시기를 앞으로 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울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홍춘호 박사님 말씀 여쭤본 김에 국민연금 운용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국민연금이 500조 원이 쌓여 있거든요. 500조 원.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이 500조 원을 운용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럼 이제 국민연금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뭐 한 2천억 정도 사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뭐 중국집 가서 갑자기 500만 원어치 시키고 그런 일은 없죠. 그 500만 원은 모르겠고요.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자, 국민연금 운영도 하셨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저 어르신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20, 30년 후에 우리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추세로 가면 20, 30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70년 개띠 이야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70년 개띠들이 올해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네. 뭐 이제 20년 남았네요. 예, 그 명확하게 나이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나이는 이야기 안 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받으러 가게 되는 이 100만 명 태어났던 세대들이 이제 65세, 만 65세가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러 가게 되는 그때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자산 적립의 이제 전성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느는 추세니까 그분들이 계속 연금료를 납입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찾으러 오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타개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헛된 희망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연금료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을 수를 많이 늘리면 네. 일단 그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 일을 했던 건데 작년에 수익률이 되게 좋아서 4.8% 정확하게 두 자릿수까지 이야기하면 4.75%를 했으니까 굉장히 운용을 잘했는데 문제는 이 연금의 적립금 계산을 할 때 하는 가정은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데도 이게 이제 정점에 도달하고 감소하는 시기를 2050년, 60년대에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결국 현재 수익률로 계속하게 되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고갈의 시기는 좀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우울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오면 부자가 더 힘들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까? 둘 다 힘들어지죠 뭐. 근데 서민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가 적으니까 키우는 동안에는 비용이 적게 들긴 하지만 지금 홍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연금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체제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다층보장 체계다 그렇게 하는 것들로 이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늘릴 수는 없고 줄이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가 하나고 건강보험에서 내 돈 보험료 내는 사람이 적으니까 현재 본인 부담도 사실은 높아요. 평균이 한 35%를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거를 줄여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은 버틸 텐데 저소득자는 병원 갈 거 약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서민이 좀 더 불리하겠죠. 제 질문이 잘못된 건지 계속 우울한 답만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교수님 많은 선진국들이 특히 프랑스처럼 합계 출산율을 올린 나라를 보면 아이를 낳을수록 굉장한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민자의 자녀들이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베이비 테크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아서 3명, 4명, 5명 낳아서 몇백만 원씩 받아서 사는 그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터키나 유고 사람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애가 한 9명이 쫙 가요. 그래서 제일 큰 애가 제일 막내, 둘째가 두 번째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가면 이렇게 분대장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다 돈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할 때는 그때 아동 수당을 유학생한테도 줬습니다. 독일에서. 지금은 안 줘요. 돈이 없는지. 근데 그런 정도로 사실은 돈을 뿌리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합계 출산율이 1.5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돈 갖고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대신 적어도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낳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는 가장 우선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정부가 해야 돼. 난 낳을 생각이 없어. 그럼에도 난 돈 안 받아도 좋아. 이렇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애를 갖고 싶은데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사람부터 낳게 해줘야죠. 그리고 정책 중에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게 우리는 지자체건 중앙정부건 첫째는 놔두고 둘째부터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째를 한꺼번에 쌍둥이로 낳는 수밖에 없는데 첫째를 낳아야 두 번째 애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도와줘야지. 그건 좀 이상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데 무슨 미끼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정부 정책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호선 교수님, 정부의 출산 정책 관련해서 그동안 정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아쉽습니까? 그 정부 정책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거의 폐경에 가까운 저도 지금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을 보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임을 여성에게 많이 떠맡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고학력 여성들이 애를 안 낳더라.
또 여성들이 봤더니만 뭐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애를 안 낳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자아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애를 안 낳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출산 지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여자들을 쥐어짜면 애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리저리 제 몸을 비틀어봐도 애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이 일본에서 아이를 둘을 낳고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둘을 낳았던 이유는 애를 날만 해서 낳았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셋째를 딱 낳아서 보니까 그 뒤로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넘어가야 될 문지방이 많아가지고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낳을 만한 사회가 되어야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거고요. 특별히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불안,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걸 예기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심지어는 가사노동해 가면서 심지어는 시부모님 모셔가면서 이렇게 사느라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불안으로 다가오거든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이 정서적 불안과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걱정,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주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 심리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사실상 이 몸이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첫 초대 가수는요, VOS의 박지현 씨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곡으로 보고 싶은 날에 청해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에 갑자기 노래하니까 더 어색하네요.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움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가죠. 정말 나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많이 생각나는 날에, 반쪽 같은 날에, 울고 싶은 날에, 아프던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박지원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셋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네. 넷 낳자고 한 거는 부인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박지원 씨 의견이요? 다순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내의 월권이고요. 네. 네, 아내의 계획이었고 그게 저 역시 혼자서 물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내가 계획을 했지만 저도 이 삶에 와 보니 제가 너무 좋아요. 예, 특히 넷째 때부터는 너무 좋았고 다섯째의 어떤 젖대고 뭐 제가 기저귀 갈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또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이제 그렇게 취해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몇 살? 12살, 9살, 7살, 4살, 이게 이제 매년 바뀌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게. 네, 매년 일씩 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느닷없이 물어보셔가지고 또 4살, 2살, 네, 12, 9, 7, 4, 2,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육아라는 게 내가 집에 들어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고 재미를 못 붙이는 게 가정에 아내 아이들의 재미를 못 붙이는 그게 문제인 거지 무엇을 하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내분 옆에 앉아만 계시는 건 아니죠? 주로 아이를 안고 있죠. 이제 충분합니다. 그 안고 있는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아내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럼요. 거죠. 네, 예. 네. 그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여쭤보면 너무 형식적일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잘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또는 이제 주변에서 늘 말하고 있었던 네.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홍보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많이 놀래죠. 이게 이제 지자체에 맡기고 넘어가면서 자율이 되기 때문에 주지 않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죠. 많이 줘봐야 뭐 일시불 300만 원 이런 식인데 그것도 애들 넷 다섯이는 나야 300. 근데 그게 어떻게 삶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어떤 의미가 없고 네. 줌으로써 홍보는 하는데 사실 내용은 들여다보면 크게 있지 않은. 네. 그러니까 좀 실제로 많이 되고 있는 선진국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나으려고 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갖출 네. 수 있게끔 좀 진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박지원 씨 음반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네,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라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너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만 싶어져 어릴 적 나의 얘기와 지금의 생활들 내 품에 기대어 깊은 밤을 지나 기차를 타고 태양이 뜨는 바다에 갈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아이 많이 낳으세요. 가끔 날 보는 너의 맑은 눈이 말해 내 볼에 입 맞추고픈 너의 마음은 내게는 무엇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다가올 너의
너의 생일에 키스할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애기 낳기 힘들어도 우리가 있어 고마워요. 아픔은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은 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나의 작은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세 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너의 생일 첫 키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경제 콘서트 아이가 희망이다. 저출산시대 해법은 일부 출산율 1.1을 깨라. 연세대 김진수 교수님, 또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또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 뭐 어느 분이든 답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을 봤더니 결혼하면 애 낳는 출산율은 예전과 같다. 결혼하면 그렇게는 난다. 문제는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정책을 출산에 맞추지 말고 결혼에 맞춰야 한다는 게 맞는 가정입니까? 김 교수님? 예, 절대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잘못하면은 결혼시키고 나면 우린 몰라라 하겠다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애를 많이 낳는 거는 그럴 여건이 됐기 때문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어렵게 결혼했으면 똑같이 그런 여건인 사람하고 같이 애를 낳겠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해야지 결혼만 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데다 그냥 집중하자. 그거는 실패의 원인이죠. 절대 아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앞서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일하는 여성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근데 일하다 보면 애 낳기 힘든 사회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육아휴직 같은 거 계속 확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일하는 여성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실제 정책적으로 볼 때에도 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뭐 여가부 강화하겠다, 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여성들의 차별을 또 금지하고 또 육아휴직을 더 늘리겠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쪽까지 많이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도 아직 굉장히 많이 눈치를 봐야 되고. 이 공공까지는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민간은 사실은 거의 자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70%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육아휴직을 쓴다는 거는 거의 육아휴직 이퀄 그냥 아직까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여성들과 관련해서 완전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고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유리천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어떤 승진을 바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들이 슈퍼우먼처럼 집에 가서는 또 맞벌이 하면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3시간이 넘는 가사노동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 애들 키우면서 보육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직 그야말로 종합 서비스가 진행이 돼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예요. 이 정부가 많은 것들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긴 한데 하나씩 풀어가야 될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굉장히 저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을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의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20대라면, 내가 지금 30대라면 나라면 아이를 낳을까? 저희 아이도 이제 곧 20대가 될 텐데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같으면 지금 정책이 이러이러한데 너 같으면 애 낳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분명한 건 이 아이가 저한테 그 다음번에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날만 하면 그때 날게요. 이런 얘기했고 저도 일할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 보면 애는 낳을 것 같진 않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 휴직의 문제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민간 부분까지 확대돼야 될 거고요. 저는 이번 정부가 여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그야말로 액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여성들도 일하면서 아이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이 조금 네. 제가 우리 박사과정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놈이 조금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따라오기를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개인별로 좀 차등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그 박사과정 사이에 애를 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박사과정하면서 애를 둘을 낳냐 했더니 이놈 대답이 교수님 제가 박사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낳으려고요. 그래서 애를 둘을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나가면 나가서 더 힘들어진다라고 이미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기업 광고 중에 그게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캐리어 우먼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상사에게 질책받고 하고 늦게 퇴근해요. 늦게 퇴근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자고 있고 집은 어지러져 있고 또 이제 밤늦게까지 살림하고 다시 노트북을 펴서 나머지 잡무를 하면서 희망찬 음악이 나오면서 이겨내는 그런 대기업 CF였는데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회 고쳐야죠. 그거 다 뻥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가 48시간이고 우리 체중이 100kg가 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 수준이 지금 수준의 한 3배 정도가 된다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인류도 어려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생에도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희망차 보이지만 사실 현장에 저도 지금 일을 하는 여자잖아요. 저희 지금 애들 지들끼리 밥해 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도 아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르바이트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하루도 쉰 날 없이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에도 애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기업을 다니다가 기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여성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요. 저도 집에 가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를 실신떡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의 저도 실신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며 일을 한다는 건 거의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자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한 개인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일과 또 가정의 이 양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 저녁에 다시 노트북을 켜고 아자 하는 거는 다음 생에도 어렵습니다. 네. 다음 생에도 어렵답니다. 김 교수님, 보통 저도 이제 여기자 후배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뭘 하려고 하면 이제 밤에 9시 리포트가 걸린다든지 뭐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하면 제일 문제는 역시나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친정에, 시댁에,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24시간 타가서도 많고 바우처도 있고 우리 왜 그런 거 못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아동을 이렇게 맡기는 보육 시설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된 거가 경제개발 이후의 모습들이거든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하면 다 그냥 그만두게 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겨우 기혼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야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육이라는 개념이 너무 약한 거죠. 그리고 금방 우리 이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게
우리는 여성들이 될 수 있으면 경제 활동을 하게 내몰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라도 애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집에 가서 애를 보다가 아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나 직장 가야지 하고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보육시설은 6시까지예요. 그냥 끝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못 간 겁니다. 사회적 수준이. 그렇죠. 네. 이 여건을 못 만든 거죠. 네. 우리가 여성을 일로 내모는 사회라는 말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자, 오늘 관객분들이 주신 포스트잇 다 붙인 건 출산의 적은 뭐뭐다 저희가 입구에서 질문 드렸었는데 출산의 적은 많다라고 하십니다. 가슴 아픈 출산의 적은 아파트다. 홍춘호 박사님.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결혼 앞두고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 비혼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나온 아이들의 출산이 되게 낮은 나라에서 결혼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아까 뭐 하라는 사회적 압박 그런 건 나쁜 이야기지만 결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 가격도 안정을 시키고 더 나가서 정부 부문에서 이런 결혼하는 가구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좀 추진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오랫동안 부동산을 담당한 기자였는데 정말 복지 중에 최고 복지는 주거 복지가 아닌가.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임대 아파트 한 채 지으려면 뭐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보통 1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뭐 임대 아파트를 10만 가구, 20만 가구 뭐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대부분 다 민간 임대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오늘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어디죠 부천이라도 광명이라도 파주라도 임대 아파트를 국민임대 아파트 한 방 2개 있고 4가족 살만한 아파트가 한 6, 7만 원이면 지금 교수님 한 6, 7만 원이면 되죠. 예전 국민임대 정도가 살 수 있거든요. 주어진다면 선진국처럼 기다려서 내고 20년씩 들어가 살 수 있다면 저는 애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는 정말 홍준호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산의 적은 경력 단절이다. 갔다 오면 네. 책상 빼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 제가 현실에서 보면 내가 빠지면 특히 종합병원의 간호사분들이 그래요. 그 자기 8층의 안병동이다. 내가 빠지면 누군가 그걸 더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미안해서 못 빠진다고요. 그래서 출산을 못 하고 심지어 모 병원에서 유명 대학병원에서 이번에 그 임신 순번제 한다고 보도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임신 순번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최근에 알려져서 그런 거지 간호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임신 자체가 일련의 범죄처럼. 왜냐하면 내가 임신을 하면 내 일의 만큼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인력들을 대체 인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간호사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여성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일을 하는 집단에서는 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그 큰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토크쇼 같은 거를 강연 토크쇼 같은 걸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는가. 그 애로사항들에 관련돼서 뭐 아이를 키우는 것, 또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저는 뭐 그런 쪽에 일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좀 잠깐 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미안해서 못 쉬겠다 첫째. 두 번째 쉬고 오면은 자리가 없어진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쉬고 들어왔을 때는 내가 지금은 정규직인데 다시 들어갈 때는 비정규직으로 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악조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애 하나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 진짜 축복이거든요. 저는 계획이 없는 애가 둘인데 근데 이 계획이 없는 아이들이 내 인생에 마치 계획처럼 축복이 되고 나에겐 정말 큰 기쁨인데 이 아이들이 뭐뭐 덕분에가 아니라
때문에가 되는 건 뭐냐면 구조가 이 아이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차 출퇴근제나 아니면 단축근무제 쓰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걸 하나 쓰기 위해서는 갖은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거고요. 동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쩔쩔매야 되고 계속 밥 사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기업은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점점 늘어가야 하고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내가 먼저 휴가 쓰겠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또 휴가 쓰셨잖아요. 휴가를 쓰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긴 했으나 이게 남성들의 근무 조건을 넘어서 여성들에게까지 자리를 잡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에까지 전달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박차가 가해질 거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눈에 보여야 여성들도 아 이제는 좀 나을 수 있겠다. 이젠 되겠다라고 숨을 한번 후 내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산의 적은 남편이다 적으신 분도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경력 단절과 출산의 적은 아파트다 적어주신 분께는 저희 1부 끝나면 저희 FD 분이 저희가 마련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만 듣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선진국도 고령화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늘어나더라.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네, 참 아까 김 교수님이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정책 하나를 제가 좀 사례를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조사한 그 표가 있었어요. 2004년에 이제 기혼 남성, 저를 포함한 기혼 남성들의 하루 그 가사 노동 시간이 얼마냐면 38분이에요. 그러니까 애 안아주시는 아까 가수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38분이고 여성은 4시간 35분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 2014년이 됐을 때 남자가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서 50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급격하게 늘었군요. 예, 아주 12분이나 늘었고요. 네. 예, 반대로 여성들의 육아 시간은 16분 줄은 그 4시간 19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한국 남성들이 육아를 하고 싶지만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문제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젊어서부터 이거 안 하다 보면 내내 안 하게 되는 이게 더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가 초과 시간을 줄인다든가 하는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하는 방법은 스웨덴이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이 한 명당 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하면서 월급의 90%를 주는 정말 복지국가죠. 그 제도를 도입해서 아빠들도 이걸 할 수 있게 했는데 아빠가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이 0.5%, 거기도 똑같았던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엄마만 육아휴직 들어가는 거고 아빠가 육아휴직 쓴다는 건 그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소리로 비춰지는 문화였는데, 이제 이걸 지켜보던 그 스웨덴 정부가 95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아빠달 제도, 그러니까 데디 먼스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가 그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빠가 한 달 육아휴직을 쓰면 엄마도 한 달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강화해서 2002년에는 2달을 쓰면 2달을 더 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부터 이 스웨덴 남성들이 육아에 대한 이 근무 이 참여도가 급격히 올라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가장 어릴 때 연약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 아빠가 이 가사 노동에 이거 육아에 참여를 함으로써 첫 단추를 같이 꿰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가장 엄마도 힘들고 특히 첫애일 경우는 뭐 똑같이 초보자잖아요. 그때 그걸 같이 경험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육아의 부담들을 서로 덜고 협의하고 또 아빠가 더욱더 빨리 아이와 친숙해지는 그런 망회의 효과를 거두면서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게 되게 높아져서 이제 드디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 아빠의 25%가 육아휴직을 쓰는, 우리로 같으면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제도를 또 독일이 받아들여서,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독일이 받아들여서 그걸 또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 제도가 당장 우리나라에 도입되려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둘째한테만 돈 주는 제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빠지만 아이 어릴 때 같이 육아에 참여했느냐 여부가 아이와의 친밀감도 그렇고 이런 가사노동 시간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일부의 끝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만 38조 원 정도의 돈을 풉니다. 세 분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이호선 교수님부터. 내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집단 불안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8조가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 사실은 이 전체의 뭐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 해외에서 그 투입했던 금액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고 굳이 그 금액을 써야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아이 낳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이 여성의 이 불안이라는 건 이게 일종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파트너가 있을 때 이 한 사람의 불안은 당연히 옆에 있는 그 파트너에게 그 불안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SNS 시대고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불안을 또 공유합니다. 이미 이 불안은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서 집단의 불안이 됐고요. 이 집단의 불안은 사실은 국가적 불안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의 문이 결국 몸의 키가 되거든요. 열쇠가 되는 거라 이 집단 불안의 문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 이 불안에 대한 관리에 제가 볼 때는 뭐 38조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을 내어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저 미래 20년 뒤뿐만 아니라 50년 뒤 지금의 노후 세대들을 보면서 겪게 되는 50년 뒤 60년 뒤의 불안까지 끌어서 고민하고 있는 지금 20대 30대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배우자로 또 파트너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남성들에게 이 젊은 층들에게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부터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집단 불안에 대한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예. 38조 원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어떤 사업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 하고 싶지 않은데 노인분들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먼저 지금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늘려준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아마 제일 우리가 선진국의 사회복지 수준하고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게 사실은 아동 수당입니다. 이제 아동 수당을 한꺼번에 올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 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겹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 출산에 관해서. 그리고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자체는 뭘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그 유학생들 중에 부부가 공부하다가 애가 생기면 대개 엄마가 공부하는 걸 포기하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연히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전직 간호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간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퇴직을 하고 연금 생활을 하면서 애가 처음 생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그런 걸 잘하니까 뭐 애가 어떻게 할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다 무슨 뭐 변이 파라면 뭐가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주더라고요. 그건 사실 한국의 간호사분들이 독일에서 먼저 하셨는데 그게 유행이 돼서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돈 내놔라 그건 맞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거를 같이 병행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호 박사님. 네, 저는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 그리고 기혼 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이 특히 아까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신 거는 정말 좋은 제도 같고요. 조금 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쪽 경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 구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10,000명 뽑는데 20만 명이 지원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시족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네. 공무원 시험 준비족들이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러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진다 그러고 경제가 전부 다 인구 감소 시대가 간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를 딱 돌이켜 보면 200만 내지는 30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있는 거고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 의사를 가진 20대 실업률을 보면 10.9%로 지난 1분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인 거고 또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답은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의 이 젊은 2030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직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파생되는 저출산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눌려버리며 사회 분위기조차도 전부 다 눌려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돼서요. 저희는 뭐 이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올해 기업들 이익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9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익에 법인세도 잘 거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대충 나오죠. 바로 뭐냐면 사람 많이 뽑는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해주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정부가 줄 수 있는 길들이 아까 우리 아빠 달 제도도 좋은 제도겠지만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는 지금 더 시급한 게 이 장기 실업자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고용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기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또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저출산 대책 아니냐. 즉 저는 고용이 곧 결혼이고 또 고용이 곧 출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아니 물론 마음대로 안 날 수도 있지만 취직해 행복한 마음에 오래된 연인과 결혼하는 그 행복한 가정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곧 저출산 대책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부탁드렸는데 세 분 다 길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출산 파업, 결혼 파업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때는 말이지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일했어 이런 말은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진짜 세 번만 쓰면 회사에서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아이 낳아봐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거는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를 바꿔야죠.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되고요. 세 분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내용으로 토론해 주신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숭실사이버대 이호성 교수님 그리고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한민족방송과 일라디오가 공동 기획한 경제 콘서트 아이가 희망이다 저출산 시대 해법은 1편 출산율 1.1을 깨라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편 다가오는 인구 절벽 시대 인구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투자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KBS의 기자 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